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체국 쇼핑, 우편 택배, EMS까지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 메가탑, 이마트 백화점까지 카드 하나로 10% 캐시백. 우리 동네에서 더 할인받는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월 1회 한도미 전화 이용 실적 등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이 치료가 힘든 종류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C형 간염에 걸린 이 77명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에서 37명이 1A형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1A형 치료가 어렵고 약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다나의원에서 나온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또 보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죠.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의료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 발생한 이유가 이제 주사기를 계속 재사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밝혀져 있죠. 예. 네, 근데 이 주사기를 그러면 도대체 하나 가지고 몇 번을 재사용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형 간염에 발생을 하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의사들조차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재사용을 했길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C형 간염 환자들이 증가했는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사용했는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게 주사기 하나 가지고 바늘이 무뎌질 때까지 계속 찔러댔는지, 예? 네. 안 그러면은 C형 간염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퍼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의사들도 좀 아이러니하다,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사 바늘 하나로 여러 명한테 찔렀다기보다는 오염된 주사기를 예를 들어서 주사 액제를 이렇게 채취하는 데 사용을 했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고요. 이 변호사님은 의사시기도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근데요. 네. 지금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이 총 77명이 걸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근데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77명이 걸린 간염도 C형 간염도 이게 종류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77명 중에 37명은 1A형이다. 예. 그 나머지는 1A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감염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그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1A형, 1B형, 뭐 2형, 3형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유전자 타입이 여러 가지라면은 이것은 한 사람의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감염원이 여러 명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이 C형 간염 1A, 1B, 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C형 간염은 타입을 불문하고 걸리면은 전부 이게 간경화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은 그 유형에 따라서 예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C형 간염은 자연 치유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약 한 80% 정도 내외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 10%에서 한 20%에서 간 경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단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보상 문제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간 경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이게 간 경화가 간염, C형 간염, 감염 때문에 걸린 건지 이거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환자 검사 결과에서 예.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예. 다른 그 간 경화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다면은 예. 그것은 인과관계는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원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술 마신다든지 아니면 B형 간염.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없고 그렇게 간 경화에 이를 정도로 음주력이 없는데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그것이 다나의원에서 발생된 환자들의 그 유전자형과 같은 형이다. 그렇다면은 다나의원에서 감염에 의해서 간 경화까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이죠, 보상이 아니라, 그죠? 배상이죠. 예,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인 거죠. 네. 배상은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요? 다나의원 측한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받을 수 있나요? 망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때도? 일단 그 다나의원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예. 다나의원 측이 예를 들어서 망했다든지, 예. 문을 닫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판결금을 지급을 신청을 하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그 판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배상 문제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1A형 이게 C형 간염도 1A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반적인 C형 간염 중에 제일 많은 게 1A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에요? 1B인가요? 2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B형과 2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치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A형도 치료가 가능은 하고요. 예. 기존 1A형을 포함해서 1B형이나 2형, 3형 모두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이라는 그 바이러스제를 병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법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A, 1B 모두요? 모두. 네네. 그렇지만 그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1A형이 좀 1B형이나 2형, 3형에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C형 간염 1A 말고 1B나 2나 이런 형들은 치료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예. 적용이 되면은 환자는 그 본인 부담금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요. 예. 환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본인 부담금이 한 300만 원 내외 정도로 1년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청구를 하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나 의원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예. 치료비는 다나 의원 측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A를 제외한 1B, 2는 보통 그 아까 인터페론이나 이런 약제를 썼을 경우에 치료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 반응률이 예. 2형이나 3형의 경우는 약 70%에서 90% 정도 치료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반면에 1형은 한 60%에서 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2형, 3형에 비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좀 떨어지죠. 1A형은 그러면은 지금 치료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 근데 이거 그럼 치료비는 비슷한가요? 한 300만 원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약제로 치료를 받으면 뭐 비용은 뭐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런 약들은 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새로운 약제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약값은 결국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되죠?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 치료비가 약 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3천에서 4천이요? 1년, 6개월에서 1년에 3천에서 4천. 네, 예? 그 정도 약값이 상당히 고가의 약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60, 70% 되는 치료율보다 훨씬 더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아야 될 텐데, 네? 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이요, 이 소송을 걸 때, 네. 다나 의원 아까 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주사기, 이 뇌손상, 그 원장이 뇌손상 가진 상태에서 진료했다며요.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전 언론에서 봤는데, 예. 간호조무사 출신이 의료행위에 했다는 것도 이게 무면허 의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 감독 소홀을 들어서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예. 시도지사가 그리고 시도지사 위임을 받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지 정기적으로 뭐 감독을 해야 된다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과연 국가나 그런 관리 당국의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머리에 데미지가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료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면허 갱신 문제거든요. 아니 자동차 운전 면허도 우리가 적성 검사 받고서 갱신을 받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면허는 한 번 따면은 이건 계속 가져간다? 이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예. 예, 그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따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허가 부여된 이후에 의료인이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이런 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다나 의원 원장님이 그런 뇌졸중의 어떤 그런 신체적 이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비양심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요. 근데 원인이 어떻게 됐던 간에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뇌손상을 입은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지는 않겠죠. 설령 그렇겠죠. 그 뇌손상이 입은 사람이 주사기 재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 네네. 그리고 뭐 올바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환자 입장에서 볼 땐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 면허 갱신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운전면허처럼 손가락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정도만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전에는 전혀 그런 그 관리 감독이 없었다가 최근에 3년 전부터 면허 신고 제도를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예요? 의료법에 따라서 예. 3년마다 의료인은 그 의료인의 실태하고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을 하고요.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는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대리 출석한다며요, 근데 교육. 예. 그런 대리 출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보수 교육을 다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지금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급히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리 출석하고 가서 그냥 강연하는데 졸고 그냥 앉아있다만 오고 이 민방위 훈련도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옛날에 지금은 뭐 저는 민방위 대장도 제외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요식 행위로서의 자격 검증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 이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의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47년 걸렸대요, 이게. 예? 예. 종교인 소득 과세. 예. 국회 첫 문턱을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제출 개정안 처리키를 의결을 했는데요. 예. 이게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2년 유예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대선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그거 다 피했다고 했습니다. 속이 너무 보인다. 투명하다, 예. 진짜. 예? 아유, 참나. 투명할 건 투명해야지.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필요 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서 20에서 80% 차등화했고요. 예. 원천징수 경우 종교 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종교계획 최대 우려점이었던 세무조사 관련돼서는요. 예. 이게 이제 종교 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소득으로 이제 세무조사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 어쨌든 지금 천주교하고 불교계는 반발이 없습니까?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심하진 않죠. 예.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 예전부터 계속 그렇죠? 소득을 납부를 했었거든요. 예. 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말이에요. 예. 예?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하고 스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업무 방해와 재물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 소송에 그 신동주 형이죠. SDJ 코퍼레이션 회장도 관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형에서 배제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 이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다라는 소송을 냈고요. 네. 그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자 가처분 신청을 낸 등 신동주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그 신동주 S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가 중앙지법에 열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이거 하려면은 롯데쇼핑 이 장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1차 심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신동주 회장 측은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무모한 투자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공시하거나 해명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롯데쇼핑 측은 이제 이 중국 사업 진출 신동빈 회장이 한 게 아니라 신격호 총괄 회장이 결정한 것이다. 그 차남은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오늘 열리는 신문기일까지 구체적인 소명 취지 특정 자료 같은 것들을 양측에서 가져와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어질 소송 여러 가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예. 막장은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막장이 참 길은 막장이에요 이게. 네. 언제 끝날지. 예.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임금 피크제하고 정년 60세로 늘리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우리도 이것 좀 생각해 볼 일이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저성장, 고령화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혼다 자동차 근로자 정년이 현재 60세, 원하면 재고용 형태로 65세까지 일하게 했는데 아예 이제 그러니까 65세까지의 5년간 급여 수준은 기존의 그 절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년 자체가 이제 65세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5년간 급여도 재직 시에 80%를 받는다고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수는 있지만 예.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있다는 거죠. 예. 일본은 2025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올라가면서 이 혼다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이렇게 점차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젊은층 일자를 빼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결론 내린 거고요. 청년 고용은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젊은 노동력과 숙련된 노동력은 실제로 달래서 상충 관계가 아니다. 이게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사회적 연대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꼼꼼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짧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 YTN도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1,200만 139억 원에 계약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네소타와 이 4년간 1,200만 달러이고요. 네. 만약에 5년 차 때 옵션을 추가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최대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최대 1,8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미네소타가 이 포스팅 응찰액을 1,285만 달러를 제시했었거든요. 예. 그 최대 연봉 1,800만 달러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미네소타가 모두 이 3,085만 달러를 지불을 하게 됐습니다. 이 4년간 1,200만 달러니까 연봉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연간 한 300만 달러 정도가 되죠. 예. 한 33억 원 정도인데, 근데 좀 우리가 좀 기대했던 액수는 조금 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삼성에서 뛰었던 이 박성민 선수가 NC하고 FA 계약을 맺을 때에 이 계약금 56억 원이었었고요. 연봉이 30억 원이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박병호 선수가 이 4년 계약에 성공했고요. 내년 시즌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길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프로축구 도시민 구단이죠. 강원FC가 해체 위기에 몰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원 FC가 이전에도 이 경영 정상화 실패로 인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해체설이 제기가 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강원도 의회가 어제 이 강원 FC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서 이 강원 FC가 해체 위기에 몰린 겁니다. 예.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면 이 구단 정상화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거 대표이사를 다시 한번 재신임했었었고요. 예. 근데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사임하라고 촉구를 한 건데, 이 강원도가 올해 이 강원 FC에 예산 4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예. 한 해 운영비만 한 70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강원 FC는 사실상 강원도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축구 소식도 하나 있는데 올 한 해 프로축구 K리그를 정리하는 대상 시상식이 어제 열렸는데, 야,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이동국 선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만만치 않은데 그 MVP 상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북 현대 소속입니다. 이동국 선수가 어제 이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염기훈, 김신욱 선수를 제치고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올해 골이 13득점이었었고요. 도움은 5개를 기록했는데 이 프로축구 사상 첫 번째 MVP 4회 수상이자 2년 연속 MVP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이로 37살이거든요. 예. 이 이동국 선수 끝까지 자기 관리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 현대가 이동국 선수뿐만이 아니라 최우수 감독상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신인상입니다.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전북 현대가 중요한 상 모두 다 휩쓸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시간 빠르죠. 2015년에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자, 제가 앞서도 잠깐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어제부터 구세군 자선 낭비가 이제 시내에 등장을 했습니다.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바로 구세군의 자선 낭비. 사실 이 자선 낭비 보면서 우리가 겨울에 우리 이웃들 다시 한번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존재인데요. 자, 히스토리 뉴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의 구휼, 기부문화, 구세군에 얽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나라가 나서서 개인이나 혹은 개인의 빈곤이나 이런 것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죠. 그죠? 굉장히 역사가 길죠. 고구려 시대에 이제 그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상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 국가적 구휼제도고요. 예.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어져면서 의창이나 상평창처럼 이제 뭐 임명칭은 바뀝니다만은 기본적인 이제 방식은 가을에 이제 국가가 쌀을 걷어서 이제 세금으로 걷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봄철에 이제 굶주리는 사람이 나올 때 빌려줘서 물론 이제 당장의 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가을에 추수가 되면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의 쌀을 꿔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꿔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방식들은 뭐 거의 이제 우리 역사 전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진짜 필요한 전국 방방곡곡에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그런 문제 좀 나타납니다. 뭐 많은 좀 지탄이랄까요. 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이웃돕기나 무슨 이제 구제 긴급 재난 성금을 보냈는데 성금의 전액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중간에 세고 일부만 전달된다. 우리야 뭐 배달 사고가 좀 있으니까 배달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뭐 조선시대 환곡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예. 필요하지 않은데 꿔주고 고리를 붙여서 가을에 징수하고 꿔줄 때는 뭐 썩은 쌀이나 이제 겨가 섞인 쌀을 꿔주고 받을 때는 이제 그 햇곡식을 꼭꼭 챙겨서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이른바 구휼제도를 핑계댄 수탈이 삼정문란의 핵심 중에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을 만큼 이제 이걸 구휼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비리나 이제 농간이 작용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 나눔의 우리가 흔히 뭐 나눔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옛날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인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영역은 이제 우리가 기부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렇죠. 나눔이죠, 나눔. 예. 그냥 서로 이제 그 일종의 보험이죠. 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면 또 자기도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는 그런 풍습은 뭐 국가 형성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빈부가 아니고 이른바 사회적 계급이 아니고 이랬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겠죠. 고대 사회에서나 중세 사회에서나 이제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중요한 이제 이런 문제에서 기능을 했던 것이 종교기관들이고요. 보면 이제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부자들이 죽기 전에 뭐 상당액을 사원에다가 절에다가 이제 시주를 하면 절이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사업을 국가와는 따로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왔고요. 또 지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방의 지주들이 흉년을 당해서 자기 지방 소작인들이 굶주리거나 이제 아사직전에 있다 그러면 가진 쌀을 풀어서 이제 긴급 구제하고 또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뭐 가을절에 대해서 좀 살만하면 소작인들이 정해진 것 이외에 좀 더 돌려주고 이런 방식의 이제 사적인 좀 구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이 전혜영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경주 최부자인가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들도 그 경주 최부자라는 분들도 어려울 때 그렇게 많이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해지는 말로 이제 자기 집 주변 100리 이내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가언을 남겼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인도주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인간성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류사가 겪어왔던 이제 문제들이죠. 부자들에게 가장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수의 이제 빈민들이 그렇죠. 원래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판사판으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난리를 일으켜서 부잣집을 습격하는 사례는 뭐 역사상 헤아릴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양쪽에 다 이제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선에서.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구휼제도라든가 지방 부자들의 이제 빈민 구제라든가 하는 것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갈등의 완화를 위한 그런 수단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이 기부라는 것
혹은 뭐 이 나눔이라는 거 이게 이제 겨울에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구세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구세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구세군 이게 군이란 말이에요. 아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언제 처음 들어온 거예요? 1908년에 들어옵니다. 기독교의 특정 분파죠. 예. 영국에서 그렇죠. 1865년에 이제 창설된 이제 뭐 좀 원리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주의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선교 단체죠. 선교 단체인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제 편제라든가 교회의 편제라든가 이제 선교 활동을 아주 이제 군사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의 이제 선교 책임자는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지구 책임자들을 뭐 연대장, 대대장 또 이제 뭐 목사에 해당할까요? 이런 분들을 이제 정령, 부령처럼 전부 군인 계급을 붙였었고요. 영어도 이제 그 전쟁 용어를 써서 헌금은 탄약이라고 불렀고 또 뭐 근데 선교 이제 계획은 작전, 선교 행위는 전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1908년에 처음 소개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군대인 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좀 근본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1907년에 한국 군대가 해산됩니다. 예. 군대 해산되고 나서 6개월 뒤에 구세군이 들어오거든요. 구세군이 들어와서 지금 사직동에서 이제 처음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구세군 회관이 있는데. 예, 그 부근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뭐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한국인 통역을 두어서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했는데, 많은 한국인 젊은이들이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군대인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총도 나눠주고 이게 이제 성령의 총이고 이제 그 신앙의 총인데 실제 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총도 나눠주고 악과 싸워서 이제 물리치게 해준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간 사람들은 순순히 성경적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아직에 영국 군대가 총도 나눠주고 그때 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겠죠. 한국인들은 99%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군대 해산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 일반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분개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난 싸우겠다, 총만 다오. 라는 심정으로 수천 명이 하루에 수천 명씩 입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예. 그러니까 우리 근대에서 배신감 좀 들었겠네요. 총 준다 그랬는데 총 안 줘가지고. 그걸 떠났어. 이제 일본군에서 당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바로 조사에 들어갔더니 이제 일본 양쪽에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일 텐데 일본 쪽에서는 통역이 농간을 부렸다. 저 구세군은 원래 그런 단체가 아닌데 통역이 이제 한국인들의 배일 감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역들한테 좀 수당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부분도 있었던 거. 당시 일본군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들이 상당히 선동적으로 좀 더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을 했고, 그 때문에 한국인들이 정말 이제 영국의 지원하에 일본과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목숨 걸고 군인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이제 조사 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참 재밌는데 그러면은 박사님 그 자선 냄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남비가 표준어인지 냄비가 표준어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선 냄비요. 이것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입니까? 그거는 좀 1910년대부터 이제 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날짜까지야 뭐 필요 없죠. 뭐. 초기부터 이제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구제하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구세는 엄밀히 말하면 빈곤 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이제 그 성령으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좀 그러니까 느낌 마음속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좀 상징적인 좀 장치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종교단체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제 빈민구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구세군 자선남비가 아마 1910년대부터 서울에 등장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당연히 그때도 명동이었겠죠. 명동은 옛날부터 도심이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명동이 도심이 된 건 해방 이후에 이제 그래요? 그때 종로인가요? 그러면? 조선인들이라고 불렀죠. 한국인들 이제 도심은 종로였었고요. 일본인들의 도심은 충무로였었는데 아무래도 종로보다는 이제 일본인들 많이 사는 동네가 더 이제
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구세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좀 어려워서 두세군 사관학교가 있고 구세군 본부가 있는 야주계, 뭐 사육동 이쪽이 먼저였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전 박사님은 응팔 안 보시죠? 응답하라 1988. 예. 안 보시죠? 예. 그거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거기 주인공 여고생이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에 엽서를 보냅니다. 예. 근데 우표를 보내고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시루만 붙여가지고 보내가지고 다시 반송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의 아니게 알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세일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거 크리스마스 세일 이거 봐도 사실은 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잖아요. 네?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북부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폐결핵 퇴치 자금은 당시 이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세계 대도시들이 전부 스모그로 몸살을 앓았어요. 석탄이 주요 연료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베이징 중국 일대 스모그 때문에 달리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참, 공포 영화돼요, 공포 영화. 근데 그게 결국 도시 주민들을 가장 이제 심각하게 좀 도시 주민들을 곤경에 빠뜨린 게 폐결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폐결핵은 근대병이라고 흔히 불러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창궐하는 병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 이전까지는 이런 병이 공기가 좋다 보니까 별로 없었는데 일제강점기 도시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도시 산업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영양실조랑 겹쳐지면서 그렇죠. 1940년경까지 이제 이 병은 이제 별명이 만국병이었어요. 왜요? 젊은이들이 많이 걸렸고요. 도시에서 일하다가 이 병에 걸리면 이제 결국 일자리를 그만두고 농촌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이제 고향에다가 다시 퍼뜨리고 이러면서 당시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조선정도가 통계에 따르면 한 40만 명 이상의 이제 환자가 있었고요. 이 병이 또 이제 치료법이 그 당시까지 없었고 또 잘 먹어야 되고 근데 가난하고 그러니까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었습니다. 요즘에 암에 해당하는 질병이죠. 질병이 이제 치료비는 많이 들고 그런데 잘 먹고 쉬면 좀 나을 가망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그 결핵 퇴치에 굉장히 좀 애를 썼고요. 그래서 해주 구세 요양원이라든가 해서 몇 개 이제 사설 종교단체 요양원들을 만들었습니다만 항상 경비 부족 때문에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가 이 덴마크의 크리스마스 시일 제도를 알고서 조선에서도 이걸 발행해야 되겠다 해서 1934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시일로 모인 돈은 결핵 환자들에게 쓰이는 돈이었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결핵 환자. 그때 적십자사가 없었을 텐데. 적십자사는 그전에도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적십자사는 1905년에 만들어지고요. 대한적십자사가. 그때 총재가 영춘왕이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크리스마스 시일을 이 대한적십자사 같은데. 대한적십자사도 아니고 일본 적십자사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해주 구세 요양원 단독으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발행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이 쇼돌은 처음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일 도안을 굉장히 고민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거북선을 그려넣었어. 거북선을 그려놓고서는 이제 총독부 당국자랑 협의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더니 총독부 당국자가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이건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돌은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거북선 그러면 다들 좋아한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이들도 거북선 얘기가 하고 이순신 얘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이걸 하면은 이제 결핵을 퇴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부당하는 바람에 남대문이 최초 도안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